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숨어있는 이야기. 뉴스보다 더 센 이야기. 증시회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편적인 뉴스로는 알 수 없었던 혹은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이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나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증시 이슈부터 대한민국 기업의 분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세호 회계사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기업의 기초 체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증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국내에 큰 파장을 불러온 국외 이슈가 있었죠. 네, 이 대외 이슈들 덕분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웃었고요. 석유화학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더 센 증권가 이슈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더 센 증권가 이슈입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우리 증시에서 먼저 꽃을 피운 종목을 찾아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터키 등 8개 나라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5월 2일이면 180일간이었던 한시적 예외 조치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한다면 예외 없이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3% 이상 급등했고 미국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조치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안정에 힘쓰겠다는 약속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로 국제원유 해상 수송의 33%를 담당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유가 상승이 진정되기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의 원유 수송의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 증시 업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는 건설과 기계를 꼽았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플랜트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대체에너지 확대 추세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화학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 양당 모두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른바 ESS 설치 시 투자세액 30%를 공제해주겠다는 법안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되는 안을 발표한 경우에는 하나의 안으로 합해서 심의한 뒤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의 ESS 보조금인 ITC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ESS에 대한 보조금은 태양광과 연계된 설치일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안이 통과되면 ESS 단독 설치를 비롯해 풍력 등 타재생에너지와의 연계에도 보조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기관 FERC의 관련 규제 철폐로 미국의 ESS 시장은 2017년에 비해 무려 116%나 성장했고 2024년까지 연평균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덕분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ES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추천 종목으로 상하 프론테크와 일진 머티리얼즈, 신흥 SEC, 후성, 천보, 에코프로비엠 등을 꼽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고 예방과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해 항공안전 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국적 항공사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어서 국내 항공사의 비용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안전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를 특별 점검하고 적정 정비 인력과 예비 엔진 부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기 도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20년 이상 된 비행기가 많은 항공사의 경우 비용 증가 외에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상위 기업들의 부진으로 코스닥이 약보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개별 종목들은 유망한 종목들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은 IT 중소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과
바이오주의 주가 약세로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주 후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낙폭을 만회했는데요. 연초 이후 수익률도 12.8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스닥 시장에서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보였거나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에도 기회가 더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이후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의 주가 수익률은 각각 7.1%, 8.3%로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상승률 4.3%를 웃돌고 있고 연초 이후로 보면 중형주 19%, 소형주 18.5%로 코스닥 대형주 수익률인 4.6%의 4배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5월 중순까지는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IT 중소형주와 면세,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를 중심으로 코스닥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흙 속의 진주로 꼽히는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G3BNT와 유비케어, 유나이티드 제약 등이 꼽힙니다. G3BNT는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올해 상반기 내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의 경우 1분기 수익성은 다소 부진하겠지만 주력 계량 신약의 매출 비중 확대로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저평가 매력도 있어 주가가 떨어질 경우 저가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127% 가까이 증가한 유비케어는 2분기부터 초음파 진단기가 신규 제품으로 추가되고 의원, 약국 검색 앱 똑딱도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T 업종에서는 MC넥스가 추천됩니다. MC넥스의 경우 멀티 카메라 모듈 탑재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상반기 최대 매출이 예상되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생산 분야를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수익성 개선과 신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한송네오텍도 중국의 OLED 투자 확대로 수주 증가가 예상되면서 숨은 보석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슈픽앤코리아는 물류대행 사업 개시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슈픽앤코리아는 지난 10일 물류대행 풀필먼트 사업 브랜드 창고세이버를 공식 론칭했는데요. 풀필먼트란 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선택해 포장하고 배송까지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슈픽앤코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판매자로서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여기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 창고세이버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설명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 분야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5G 전용 스마트폰 등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미국의 이란 원유 제재 예외 불허 소식을 들려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있는 중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특히나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이번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예외 조치가 끝나는 8개 국가 중에서 중국은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했는데요. 이란과의 거래가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전해줬는데요. 이번 주 IPO 유망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에 줌인터넷이란 기업이 이 기업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줌인터넷은 포털 검색 서비스 업체로서 자체 검색 엔진을 활용한 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줌닷컴은 현재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이용자 수가 10%씩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망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또 지난 2017년부터는 모바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내년부터는 모바일을 활용한 광고 매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줌인터넷은 오는 6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다음은 더센 기업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들, 과연 이들 기업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권세호 회계사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검증합니다. 권세호 회계사, 오늘 분석하는 기업은 어딘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시총 1위 기업입니다. 네, 삼성전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 폴더블폰 출시를 연기했어요. 그래서 출시 시기를 계속 돌다리 두드리듯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이 폴드폰 그 연기 때문에 관련 부품 업체들이 많이 하락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권세호의 더센 기업연구소에서 삼성전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더센기업연구소에서 삼성전자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를 준비하였는데요. 2016년, 17년, 18년 상계년도의 경영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2016년도 201조 매출에서 지금 2018년도는 약 243조 지금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8조, 당기순이익은 44조가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4%, 그리고 당기순이익률이 이제 18%입니다. 즉 100원을 팔면 영업이익이 24원이 남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세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회사에 남는 돈이 18원이라는 뜻입니다. 매출액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지금 약 470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243조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그런 초대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현재 자산 총계가 339조, 그리고 부채가 91조, 그리고 자본이 지금 247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와 자본의 비율인 이 부채 비율이 약 37%. 보통 기업들이 200%,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 되면 좀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이 부채 대비 자본에 차지하는 부채의 비율이 약 3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견실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익잉여금이 242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세금을 내고 회사에 쌓아둔 그 자금이 지금 쌓인 돈이 무려 242조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242조나 되는 이익잉여금을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회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부별 이 경영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을 전년도 2017년도 매출과 2018년도 매출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은 약 1.8% 좀 미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만은 각 부문별 사업부별 매출을 살펴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반도체 사업 부문은 74조에서 86조로 좀 성장을 하였고, 나머지 사업 부문, 특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약 106조에서 이제 100조 정도로 감소하고, 나머지 사업부도 조금씩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사업부가 워낙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 매출 대비 2018년도 매출이 조금 성장하여 243조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사업부가 차지하는 이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년도 35조였던 이 영업이익이,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45조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매출도 증가하였지만 매출 증가에 비례하는 이상으로 이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업부들은 이 매출도 감소하였고 영업이익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 사업부가 이 삼성전자의 전체 사업의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부분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무려 75%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큰 효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도체 사업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반도체 사업의 어떤 경영 성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E 사업부는 1.8조에서 2조로 약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매출액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다소 늘어난 것은 TV 냉장고를 파는 CE 사업부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국 같은 시장에서 이 스마트폰 수요의 정체 그리고 중저가 제품의 경쟁 등으로 인해서 다소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갤럭시 폴드 출시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게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네, 뭐 그런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또 실제로 반응을 또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고 때보다 훨씬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폴더블 폰의 그 목표 판매량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스마트폰의 그 이익 기여도도 또 낮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가에는 좀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장님. 최근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거센 추격을 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어닝 쇼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출 52조, 영업이익 6조 2천억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실적이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지난해 실적이 좋았는가 또 뭐 반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분기 평균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61조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조 수준인데 거기에 이제 다소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그 어닝 쇼크에 또 영업이익 감소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역시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이다. 반도체 사업의 그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삼성전자의 약 75%를 차지하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부의 어떤 영업이익 감소가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떤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이제 반도체 가격 부품의 어떤 단가 하락에 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어떤 메모리 가격의 이제 하락폭도 좀 줄어들고 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계사님 예리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센 기업연구소 삼성전자 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야에 숨어있는 기업의 더 센 CEO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 발굴한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파인텍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08년 설립 이후 끊임없는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로 21세기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하는 파인텍.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 그 중심에서 파인텍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이제 파인텍은 폴더블 스마트폰용 신형 본딩 장비 개발로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다. 올해 OLED 패널 수요는 중국 OLED 투자 재개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파인텍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국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딩 장비 공급 확대에 나서 중국 CSO츠와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패널 형태를 타깃으로 하는 전용 설비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패널 동시 생산이 가능한 복합 장비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OLED 복합 본딩 장비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으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전자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독자적인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이뤄내는 파인텍. 최첨단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부터 전자부품 생산 서비스 사업, 여기에 신사업으로 전자가격 표시기 ESL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인텍은 4차 산업 첨단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세계 인류 기업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세계 무대를 향해 매진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리더. 파인텍을 덧센 CU에서 만나보자. 네, 파인텍의 유찬일 상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인텍은 이제 설립한 지 벌써 11년째죠. 그리고 코스닥에 들어간 게 4년 전입니다. 네. 파인텍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파인텍은 2011년 8월에 설립했습니다. 설립할 때 백라이트 유니트라는 LCD 부품을 저희 개발해가지고 1차 벤더의 지위에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것을 어떤 성장의 발판으로 해서 성장하게 된 회사고요. 당시 저희는 LCD 모바일용 디스플레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백라이트 유니트뿐만 아니라 LCD 모듈 그리고 터치 스크린 패널 이제 이런 LCD 계열 부품들을 제조, 개발, 판매하면서 결국 2015년에 코스닥 입성까지 가게 된 회사고요. 저희 창업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모바일 쪽, 디스플레이 쪽 부품에 포커스를 좀 맞췄는데 이제 뭐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고객군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2016년에는 세광테크를 인수하면서 아몰레드 본딩 인라인 시스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특히 이제 중소형 모바일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마이크로 LED 부분의 장비 그리고 배터리 부분의 장비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개발 성과를 공시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것을 희망 삼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 파인텍의 경쟁력으로 본딩 공정이 꼽힌다고 들었는데요. 그 모듈 공정을 단순화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자르고 붙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본딩 공정이 이제 붙이는 작업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웨어러블이나 폴더블 폰에 특히 본딩 공정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기술이길래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본딩은 말 그대로 이제 붙이는 거죠. 웨어러블이나 이제 이런 폴더블들은 이제 플렉서블 속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패널이기 때문에 그러한 패널에 이제 열과 압력을 가할 때 연신과 같은 그런 이제 특성들이 구현되는데 그런 특성들을 잘 잡아줘야지 아몰레드 패널 자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몰레드 패널 중에서도 공정 중에서도 본딩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인텍이 보유한 기술 중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독점 공급하는 기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고 또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파인텍이 자랑하고 싶은 기술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복합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패널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두 번째는 폼팩터 변화에 맞추어서 이제 폴더블 전용 본딩 장비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라인 시스템에는 사람의 육안 검사를 대체할 자동 검사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동 검사기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의 이제 핵심 역량인데요. 세계 최초 독점 이러한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본딩 시스템과 폴더블 시스템입니다. 그 기술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복합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패널을 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존의 장비들은 전용 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글래스가 속성인 리지드 타입은 리지드 전용 라인이 들어가고요. 플렉서블 라인은 플렉서블 전용 라인을 전개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복합 하이브리드 장비는 하나의 장비에서 리지드도 할 수 있고 플렉서블도 할 수 있고 이런 설비입니다. 이걸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두 개의 설비를 이제 하나의 설비만 투자하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이제 투자와 관련된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모듈 공정은 청정도가 굉장히 높은 클린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라인 두 개를 설치할 때보다 라인 하나를 설치했을 때 클린룸 공간이 더 줄어들 수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퍼레이트들이죠. 노무비가 굉장히 비싼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전용 라인은 이제 그 두 세트의 오퍼레이트들이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세트의 오퍼레이트들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인건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장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폴더블 전용 본딩은 폴더블은 이제 화면이 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액티브 에어리어가 하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딩을 하게 되는 접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폴더블도 속성이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연신작용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커버해줘야 되고요. 핸들링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의 속성은 이제 속도입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생산하는 건데 본딩 접점이 많으면 속도가 아무래도 느려질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케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설비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복합 장비하고 폴더블은 이제 파인텍에서만 공급한다는 점에서 이제 독점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최근에는 이 머신 비전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일본에서까지 저희들과 기술 교류를 자동 검사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세 가지 저희들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도약을 한번 해보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파인텍이 지금 유상증자 청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또 정자 대금은 또 향후에 또 어떻게 또 사용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자금 사용 목적은 미전환 BW와 차입금 상환에 100%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이제 공시를 했고요. 유상증자 상황은 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들이 그 유상증자 결의를 할 때의 예정 발행가액이 1,135원이었는데요. 현재 이제 확정 발행가액은 아니지만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고 1,130원으로 1차 가격이 형성된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기존 주주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런 파인텍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파인텍의 가격을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희들은 또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 상황, 저희들의 경쟁력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주주분들한테, 주주 여러분들한테 작은 보답을 저희 실적으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파인텍의 성장, 파인텍의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상무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증시외전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분씩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정리해 볼까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흙 속 진주를 찾아라. 약세인 시장에서도 유망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네, 유가가 주가를 움직인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 유의하세요. 저희는 더 센 이슈를 발빠르게 분석하고 더 센 기업을 발굴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